네, 안녕하세요. 출산 정책 실패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알려줄 청년 정책 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출산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필수가 아닌 이제는 선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부모 세대와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의 인식관이 너무나 달라진 거죠. 예전에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할 테고, 결혼을 하면 당연스럽게 출산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 세대는 꼭 출산을 해야 되는지 의문성을 갖고 있고, 내가 출산을 통해서 얻는 행복감도 좀 저조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것이 꼭 필수가 아니라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육아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나의 여가 생활에 대한 행복감을 더 누리는 경향의 만족감이 큰 것을 나타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통해서 몇 년씩 이제 키우는 그런 과정보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월급을 통해서 벌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의 여가 생활의 라이프에 대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가 생활들이 워낙 많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행복감을 더 나타내고 크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사는 시대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부부끼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원하지, 굳이 내가 아이를 위해 투자하고 아이를 위해서 키우는 그런 방향의 목적은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인이 이제 가장 큰데요. 이 첫 번째로는 육아로 인한 희생을 거부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아를 하게 되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육아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내가 직장 내에서 멀어지게 되고,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로 이제 치부되기 때문에 다시 복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다 직종마다 다릅니다. 뭐 보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력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을 인정하여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방향들이 워낙 이제 인식관들이 넓혀가 있지만, 뭐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고, 특히 회사에서도, 특히 기업 문화에서도 경력 단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정을 안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력 단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육아라는 책임을 갖고 남자도 여자도 같이 육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동육아를 위해서 출산휴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민간의 정책들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들이 더 아이에 대해 전념하고 육아를 하는 그런 비중과 시간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이 얻는 그런 피해감도 많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아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를 처음부터 이제 매번 이제 매일매일 그런 봐줘야 되는 가정이 들다 보니까 24시간 육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는 이제 언제 또 깨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잠들지 모르고 이런 이제 매번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베이비시터를 이제 우리가 고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돌보고 내가 직접 관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없고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같이 혹은 공동이든 24시간 육아에서는 계속 꾸준히 일어나야 되고, 그것에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면은 우울감에 또 빠지게 쉽고, 내가 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 결여감이 또 생기게 되죠. 내가 한때는 사회생활도 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도 인정받고, 또 회사 생활도 되게 잘하면서 그런 회사 문화 생활도 그냥 잘 누리면서 직장 동료와의 그런 관계들도 매우 소중하고 한때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엔 내가 육아로 인해서 늘 가정에만 있고 아이에 대해서 생활을 다 전념하고 맞추다 되게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아이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 남은 인생을 다 홀로 보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우울감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결여되고, 결국에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오기가 싫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희생을 거부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불안정함 요소가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싶고 출산을 하고 싶어는 합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고 싶어 해도 그 우리 곳곳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되게 클 테고, 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요인이 크다는 것은 물론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주택 정책이라든가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집의 규모 크기 이상으로 이제 좀 더 이사를 가야 되고 그 안에서 키워야 되지, 사실상 제한된 공간에서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또 그러기에는 아이를 생각하기에는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돼 있고 어느 정도로 또 좋은지, 그리고 아이가 뛰놀 수 있는 그런 집 구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좁지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부만으로 이제 좁은 집에서는 당연히 살 수 있겠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지는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비 상승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맞추기 위한 주거지를 구하기 위한 것들이 매우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 육아 시설에 대한 부재, 이것은 교육시설 부재로도 같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도시에 들어서면은 그 신도시에서는 이제 어느 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견적을 측정하고 짓습니다. 근데 그것의 견적과 수용률에 따라서 이제 주변 학교라든가 교육시설들이 좀 더 들어서게 될 텐데, 신도시가 얼마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시설 그리고 아이 육아시설들이 매우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주거지와 혹은 또 교육시설들이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다 보면은, 왔다 갔다가 몇 시간 이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까지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동 수단에 대해서, 또 이동 거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소모적으로 쓰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육아 시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그에 따른 교육 시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육아를 하더라도, 부부끼리 공동 육아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당하기는 매우 또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보낼 때쯤에는 당연히 뭐 그 근처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겨야 될 만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혹은 또 학원이라든가 학교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어울릴 만한 그런 커뮤니티 교육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다 되다 보면은, 부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조차도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육아 비교 경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웃집 뭐 누구누구는 이 아이를 저기 국제학교 좋은 학교에 보내더라. 그리고 또 어느 또 가정집 어느 이제 이웃은 또 되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전학을 갔다더라. 교육시설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곳을 갔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겠죠. 그러면은 내 스스로조차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는 더 좋은 곳을 입히고 싶고, 더 좋은 곳을 보내고 싶고, 좋은 곳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리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도 있겠죠. 거기서는 질 좋은 교육을 또 받게 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계속 이웃들과 비교하게 되다 보면은 내 스스로조차 초라해지게 되고, 나는 더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존심도 떨어지게 되면서 아이한테도 동시에 미안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비용 부담으로까지 더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체가 여유가 없는데 아이한테까지도 여유 없는 삶을 제공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출산 정책이 꼭 하나의 문제만으로는 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하나 바라볼 때 교통, 주거, 일자리,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 근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냐 혹은 정규직이냐, 오래 존속할 수 있는 근무냐에 따라서 다를 테죠. 그리고 안전시설, 병원이라든가
그런 아이가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시설이겠죠. 그리고 교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출산으로 결합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출산 정책을 우리가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느 한 분야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면을 갖추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청년들끼리 같이 정책을 연구하는 대상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출산 정책은 어느 한 부분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포괄적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왜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는 출산한 시에 1억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비 부담 경감으로 당연히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착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당연히 출산을 하면은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테고 그 생활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당연히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지라는 착상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일시지원금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체가 이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나는 출산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의 정책만으로 당연히 이것이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착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대한 방법 자체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매력적인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매력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이런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를 위해서 특히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였고 또 이혼하는 가정들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출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혹은 뭐 TV 미디어에서도 출산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더라 혹은 이런 점이 좋더라라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있지 않고 많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 출산을 대한 이미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출산한 것 자체가 좋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 향후 방향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양한 접근식 정책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출산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파악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10대, 20대, 30대 연령대별로 진행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10대가 느끼는 욕구, 20대가 느끼는 욕구, 30대가 느끼는 욕구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경우, 20대 후반의 경우도 다 희망하는 욕구, 그리고 생각하는 취준성이 다 다르고요. 30대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의 희망성이라든가 30대 중후반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을 테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 내에서 안정감 그리고 복지, 혜택, 또 대우에 대한 불만족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바라봤을 때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식 정책 연구와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감들이 제공되어야 되죠. 출산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느끼지 않게끔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을 누릴 만한 시설, 아까 말했던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역 내에 공존되고 보존이 되어야 되고요. 또 노후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아이를 보통 키우는데 20년이라고 이제 출산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이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 아이를 오랫동안 보살피고 키울 만한 그런 여력과 능력이 갖추어야 아이를 키워도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키울 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일자리 안정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서 일자리 형태도 워낙 다양하게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들이 특히 또 코로나19로 많이 쇠퇴되고 많이 또 폐업되는 사례도 증가했잖아요. 그것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의 폐업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안정감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아이를 몇 년, 몇십 년 동안 육아하고 그런 키울 만한 자신감도 형성이 될 테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감들이 이 사회 곳곳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출산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어야 되는데요. 그중 출산 육아 안심 공제제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선 출산 육아 안심 공제제도는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 보장제도입니다. 사업 기여는 육아 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향후 2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급해주는 공제 제도인 거죠. 신청 대상은 출산을 앞둔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산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45세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두었습니다. 최저생계 중위소득은 30% 이상부터 100% 이하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중위소득자들은 최저생계도 못 받기 때문에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이 구간으로 두었고요. 그 이후에 정책의 만족도와 수혜가 점점 확대될 필요가 나타나면은 그 이상으로도 퍼센테이지를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적립 방식은 개인 플러스 정부가 적립하는 형식으로 매달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계좌로 지원하고요. 총 4억 8천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제 납입금도 올라가야 된다 보고요. 또 보장받을 만한 금액도 동시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온라인이고요. 관할 주체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보았을 때요. 개인과 정부가 납입하는 형태인데요. 개인은 월 50만원씩 납입하고요. 정부는 월 150만원씩 납입하는 형태로 매달 200만원을 적금 형태로 이제 공제합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총 20년 동안 4억 8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네, 다음은 기도효과입니다. 기도효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아의 안정감 보장, 두 번째는 생활비 경감, 세 번째는 보조금 정책의 만족도 증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육아의 안정감 보장, 두 번째 생활비 경감 부분을 같이 보았을 때요. 3인 가구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달 생활비가 180에서 200만원 정도 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행고지 이 금액보다 더 생활비가 부담되고 더 초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제시한 정책 중에 매달 200만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200만원씩 매달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할 때 내가 이 정도의 생활비를 보전받고 생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더 편해지고 이 생활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경감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대효과로는 보조금 수혜 정책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 정책은 보통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간접 보조 지원 정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즉,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정책 예산이 높은 편인데요.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책은 역량 상승, 유지의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 효과가 덜합니다. 절차와 과정도 장기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그램 이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삶의 의지력과 생활력을 높이며
뒷받침해주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 소요를 최소한으로 맞추고 예산 지출 대비 정책 수요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정책 제안을 마치겠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